다빈치 코드 여행이라고 해서 현재 제가 빤스런을 와 있는 위치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 로마에 와 있는데 이 로마에 오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인터넷상으로 검색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다 공개하지는 않고 한 30%만 공개할 겁니다. 나머지는 비공개 강의를 한번 또 만들어 볼까 해요. 아, 로마 이거 정말 재밌어요. 흥미로운 도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구글 맵에서 보이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는 강이 저게 테베레 강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부분이 있죠? 요게 모양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바티칸입니다. 네. 그래서 요 일대에 고대 로마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위키피디아로 보면은 로마라는 도시는 7개 언덕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로마의 7 언덕 그래갖고 어디 보자. 내가 이탈리아를 잘 모릅니다. 아벤티노 언덕, 첼리오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에스퀼리노 언덕, 그 다음에 팔라티노, 퀴리날레, 비미날레라고 해서 7개 언덕에 로마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언덕입니다. 이렇게 7개의 언덕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도시화가 너무 진행이 돼서 이게 언덕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가요. 하지만 고대에는 그 확연히 보였겠죠. 네. 그래서 이게 7개의 언덕에다가 원래 이 지역의 문명을 건설했던 에트루스칸, 에트루리아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와서 그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 문명의 선주민들이에요. 근데 지배계급이었죠. 일종의 청나라 같은 겁니다. 만주족의 소수의 지배계급과 다수의 한족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쪽에 그 선진 문명을 갖고 들어온 에트루리아인들이 이 지역의 지배계급으로 살면서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했죠. 그랬다 이제 나중에 쪽수에 밀리면서 이제 토착민 이탈리아인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트루리안들이 사라진 건 아니고 계속 로마 제국 속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시저. 왜냐면 시저, 카이사르란 이름 자체가 중앙아시아 남자의 이름입니다. 제 친구 이름 중에도 카이사르가 있어요. 카자긴입니다. 카이사르는 바로 그 게세르, 한국에서는 거서간, 그 게세르한이라는 이름에 나오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중앙아시아 남자 이름인데 이게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을 지배했던 에트루리아인, 즉 에트루스칸 사람 때문입니다. 이 에트루스칸이라는 사람들은 현재 대다수의 서양 역사학계에서는 인도 유럽 어족으로 보지만 터키 쪽 학자들은 이것을 중앙아시아인으로 보고 있어요. 즉 투르크계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그 DNA를 추출을 해서 이 에트루리아라고 하는데 저는 에트루스칸이라는 이름이 더 입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이걸 에트루스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트루스칸이라고 하면 그냥 에트루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트루스칸 사람들이 그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DNA에 가장 가까운 DNA가 어디냐?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즉 어디다?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서사시에 보면 나오는 트로이 전쟁 있죠? 그 트로이 전쟁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이에요. 네, 거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쪽의 DNA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전설들이 있어요. 동유럽 전설, 이런 수메르 전설을 보면은 그 지역 그 트로이 쪽 사람들은 수메르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있다라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야사예요. 정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야사인데 그럼 왜 야사냐? 오늘날의 역사는 서양을 중심으로 역사가 정사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내용은 다 야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야사에 의하면 소아시아, 트로이 문명은 수메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전설들이 있어요.
근데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지중해로 뻗쳐나갑니다. 그 중에 그 일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르타고 혹은 페니키아인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에트루스칸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일파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트루스칸 고대 그 로마 문명의 지배 계급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언어를 썼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증명을 하는 그 터키 역사학자도 있죠. 카림 미르샴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이가 90세 이상 됐는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의하면은 에트루스칸 사람들은 그 중앙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탈리아 와서 느끼는 건데 상당히 이 지역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가 비슷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지도예요. 지도인데 왼쪽 보이는 지도는 그 빨간색 선으로 해놓은 게 바로 로마시고 그 안에 써 있는 이름들이 아까 얘기했던 7개의 언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현재 로마의 그 도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그 색을 칠해 놓은 게 바로 왼쪽 지도에 보이는 7개의 언덕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현재 로마시에. 근데 요 7개의 도시 외에 아까 제가 바티칸이라는 도시를 보여줬죠? 여기죠. 예, 바티칸이 이쪽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감 잡는 분들이 벌써 계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천문입니다. 자, 7개의 도시라는 것은 일단 앞쪽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 보이는 바티칸과 7개의 도시, 7개의 언덕이죠. 7개의 언덕 사이에는 테베레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베레 강이 저는 처음에는 한국에 있을 때 인터넷상으로 검색할 때는 은하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후기입니다. 하지만 고대 에트루스칸이 왔던 시절에는 그때는 저게 은하수가 아니라 천문학적 별자리로는 자, 표시할게요. 용자리를 상징합니다. 용자리. 이 용자리를 테베레 강으로 보고 있고 그 양쪽에 7개의 언덕에 해당하는 로마시가 바로 북두칠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북두칠성은 뭐 할 때 쓰는 별이죠? 북극성을 찾을 때 쓰는 별이죠. 바로 바티칸의 위치가 바로 폴라리스, 즉 북극성의 위치에 바티칸이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 로마를 건설한 사람들은 로마, 이탈리아, 즉 토착민이 아니라 바로 중앙아시아로부터 건너온 그 에트루스칸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던 북극성 신앙이 로마시를 건설할 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7개의 언덕이라는 상징적 위치에다가 로마시를 건설한 것도 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북두칠성의 건너편에는 바티칸이 있어야 되고, 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바티칸. 그리고 여러분, 바티칸은 그 기독교 성당이지만은 카톨릭, 원래 바티칸 위치에는 다른 종교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티칸 밑에는 미트라 신앙의 성전이 있어요. 원래 미트라 신전이 있던 거를 헐고 거기다가 바티칸 그 궁전을 지은 거거든요.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는 다른 고대 종교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에트루스칸 시절에 있었던 북극성 신앙과 관련했던 신전이 있었고 그게 미트라 신전이 됐다가 나중에 바티칸 궁전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쪽 지도랑 다시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자, 요거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은 겁니다. 네. 이게 어디 인터넷 출처에 있는지 전 몰라요. 이건 제가 그냥 천문 지도를 보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학설이니까 참고를 한번 더 들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연구한 스키타임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시를 바라본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얼추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운데 테베레 강은 천문학적으로는 용자리이고 그 사이로 해서 좌우에 로마시를 그 다음에 북극성을 상징하는 바티칸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고대 다른 종교의 신전 위치에 그냥 카톨릭이 덮은 거라서 오늘날도 그 위치에 신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티칸이 북극성을 상징해야만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이론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 여행해서 바티칸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올 때 그 친구의 추천으로 요 책을 봤어요. 이 푸코의 진저라는 책을 봤는데 3권이라는데 이제 1권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내용 보면은 제가 연구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냥 천문, 하늘의 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거, 그 다음 플러스 여러 가지 제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인데 상당히 닮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 잠깐만 보자. 이 사람 아마 유태인이지 않을까 싶어. 생김새가. 근데 어쨌든 간에 유대교에 대해서 조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의 전통사상과 천문학을 기반으로 했는데 너무 흡사하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한민족하고 유태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고대에. 왜냐? 고대 한민족의 전통사상을 알면은 그게 얼만큼 닮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해당하는 문구는 요거예요. 책사서 한번 보세요. 그 1권 62쪽에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열쇠도 없이 철인의 장미원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발 없이 걸으려는 자와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연상되는 천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도 천문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책 표지에 나오는 그림 있죠? 저것도 뭔 말인지 알겠거든. 저 그림을 보면은. 저것도 천문도예요. 네. 나중에 이건 비공개 강의에서 제가 할게요. 다 얘기하면 저는 사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자, 이게 바티칸 그 시국의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거 요즘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이탈리아의 경찰 병력, 군병력이 강화됐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시스 수장을 죽였거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할까봐 나름대로의 대비를 한 것 같아요. 관광지 곳곳에 전부 군인이 깔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어쨌든 갈 겁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내부를 구경해야 돼. 바깥밖에 구경을 못 했는데 내부를 들어갈 건데 요건 위에서의 모습이고 요거는 구글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예요.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생긴 모양이 상당히 독특하지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은 바로 여자의 자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고 그냥 이 바티칸 시국의 모양은 여자의 자궁, 성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고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비공개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바티칸 궁전과 오벨리스크 이게 이렇게 일직선 정렬로 쫙 있어요. 요거를 보통 서양에서는 레이 라인이라고 합니다. L-A-Y, L-A-N-E. 레이라는 건 눕다, 놓여져 있다고. 레이는 뭐냐면 길 혹은 선이란 뜻이거든요. 길.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고인돌이 일직선 정렬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죠. 한국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그런 숨은 레이 라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그런 레이 라인들은 천문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티칸을 가서 쭉 봤더니 역시나 있지요. 요게 지금 제가 선을 이게 찍었는데 요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요 안쪽 부분이 바로 일직선 정렬로 있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인데 요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보이시겠지만 요겁니다. 제가 사진 찍은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을 상징해요. 일직선으로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3월 24일 춘분 혹은 9월 24일 추분 때에
그 한 새벽 6시 반 정도 오면 해가 뜨겠죠? 일출 시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돼요. 그 시간대에 오벨리스크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면은 태양이 저 앞에서 뜹니다. 봄하고 가을에만 그런 거예요. 저 부분에서 태양이 쭉 떠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10월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에 치우쳐 있냐면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하지 때 대략 6월 24일 혹은 6월 25일 경에는 지금 저 선에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저 위쪽 저쪽에서 태양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태양이 떠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월이라서 태양이 뜨는 위치가 지금 제가 저 표시하는 봄, 가을이라는 위치가 겨울 있죠? 저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서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춘하추동이에요. 그 외에는 특별히 천문학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모습을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오벨리스크. 이거. 막 많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저는 이거는 비공개 강의 때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내가 시간이 되면은 11월이나 12월쯤에도 비공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티칸의 이 시국은 이러한 식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장소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오벨리스크 굉장히 많아요.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문명의 그 산물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유럽의 곳곳에 특히 주요 그 관광 명소, 뭐 관광 명소지만 옛날 땐 이게 궁전 혹은 신전이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 위치에 놓은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비공개 강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나보나 광장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69쪽에 나오는 이 책 69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처음에는 오로지 처음에만 YHWH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야훼입니다. 이 이름을 짜맞추는 것으로 시작하라. 짜맞춰진 것을 읽어보고 바퀴를 이리 굴려보기도 하고 저리 굴려보기도 하듯이 두루마리를 말아보기도 하고 펴보기도 하듯이 이 사람 말장난해. 여러 각도에서 음미해보라. 이 말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말도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그대로 공굴리기를 이기지 못해 그대의 상상력이 일으키는 혼란, 그대의 생각 속에서 공굴려지는 것을 이기지 못해 그 내용을 강화시키거든 이름은 그대로 두고 그 이름으로 돌아가 물어보라. 여기에 힌트가 있죠. 그 이름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 한마디가 그대 손에 잡히기까지 그 이름을 떠나지 말라. 옛날 사람들은 말장난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을 알려줄 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지식을 찾아올 수 있게끔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끌어옵니다. 일종의 그 낚시처럼. 그래갖고 하나하나 단서를 주면서 그 단서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양인들도 그러니까 이건 유태인이구나. 어쨌든 이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힌트를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왜 나보나 광장과 관련이 있느냐? 나보나 광장을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죠. 여기가 원래 그 마차 경기장이었어요. 원래는. 지금 이제 이렇게 관광지가 됐지만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마차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양쪽에 분수대가 있고 가운데 물론 분수대이기도 하지만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중간에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이지만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오벨리스크 늘 나옵니다. 중요 위치에는 오벨리스크 밑에 보면은 이렇게
분수가 있는데 그 위에 바티칸 상징이 있죠. 보이세요? 위에 그 오벨리스크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가운데 쪽 위에 보면 바티칸 교황이 쓰는 모자, 그다음 열쇠 2개가 딱 있죠. 저게 바티칸의 상징이거든요. 의미가 깊지요. 열쇠도 없이 철인의 장미원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 이 말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열쇠도 없이 장미원, 장미. 이거 진짜 막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예,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열쇠입니다. 뭐 제 비공개 강의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짜 맞춰서 이거를 도출해내냐죠. 여러분들은 메시지라는 게 꼭 글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문자 세대다 보니까 글이 익숙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문자 세대가 아니라 이제 화면 세대죠. 동영상 위주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귀로 듣는 세대인데, 과거에는 어떤 지식을 전파할 때 그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력과 그 능력 개발을 위해서 불교식으로 하면 일종의 선문답이에요. 화두를 던집니다. 화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지식의 정도에 맞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그 결과물을 보고 다시 스승이 다음번 길로 인도하는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는 꼭 문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문자나 어떤 그런 거 익숙한데, 그 어떤 지식의 전수는 그 건물 혹은 그림 아니면 음악 등등으로도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는 자만 인식합니다. 예. 그래서 요 그 광장의 그 모양은 카발라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2개의 호수와 가운데 오벨리스크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왕관 케테르, 그 다음 중간이 러브인가? 그리고 맨 밑에가 킹덤이거든요. 왕국에 관련된 것으로 맨 위서부터 하면 토성, 태양, 달이에요. 수비학적으로는 3, 6, 9입니다. 토성 3, 태양 6, 달 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369, 369 게임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거를 게임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 3개의 그 주요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발라도 보면 아시겠지만, 카발라는 그 힌두교든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차크라, 즉 쿤달리니죠. 이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단 유대교와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차크라의 차이점은 그 포인트가 불교나 힌두교는 7개 차크라를 얘기하고,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10개라고 얘기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숫자가 다른데 이거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은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2개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3번과 2번, 5번과 4번, 8번과 7번 2개로 대칭이 되어 있죠. 이 대칭이 되어 있는 건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소우주란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체 자체가 소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학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뇌가 좌뇌, 우뇌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파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신장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씩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나의 세트로 보는 건 동양식 관점이에요. 왜냐? 그냥 허파예요. 그냥 허파. 2개지만 우리는 하나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 2개, 2번, 3번, 5번, 4번, 8번, 7번을 한 개라고 계산을 하면 몇 개가 되느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와 유대교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10개의 태양은 같은 겁니다. 예. 이거 제 비공개 강의 오신 분들은 들으셨지 않을 거예요. 일부만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과 이해관계는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우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우주로 옮겨야 된다. 대우주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주예요. 우주 천문으로 하면 어디냐? 바로 세계의 위치가 가운데의 위치, 즉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2개의 연못, 은하수가 지나가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연못 맞지. 은하수가 지나가는 지점인데 그 중에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12궁 중에 2개의 별자리, 즉 그것이 황소자리와 정갈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3개의 포인트죠. 요거를 우리가
원형 경기장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원형 경기장 그런 데 있죠? 원형 경기장에서 뭐예요? 마차 타고 뺑뺑뺑뺑 돌죠? 예. 태양이 어떻게 돌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돌죠? 저 현상을 스포츠화한 겁니다. 천문 현상을 스포츠 경기화한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 우리가 오늘날 스포츠 경기라고 하지만 올림픽이 됐던 많은 경기는 원래는 종교의식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식의 그 재래는 어디로부터 왔다? 천문 현상을 본따서 하는 거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뺑뺑뺑뺑 도는 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천문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듯이 요거를 묘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위에 있는 거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7개의 차크라예요. 7개 차크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카바라입니다. 물론 다 인체에 비유해요. 인체에 비유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7개 차크라는 10개의 차크라와 같은 것이다. 유대교의 10개 태양, 카발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 뱀 속에 사람이 있는 그림인데 이게 영지주의 기독교, 즉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를 황도 12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개자리, 그 다음에 사자, 처녀, 천칭, 정갈, 궁수, 염소, 물고기 이런 식으로 인체에 비유해요. 그래서 황도 12궁도 인체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숫자 12, 황도 12궁이 나오고 불교에서는 7개의 차크라, 유대교에서는 10개의 태양이에요. 그럼 이거 다르잖아. 숫자가 7, 10, 12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 공통점은 뭐다? 우주를 인체에 비교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죠. 다만 숫자만 달라요. 근데 이 숫자가 다른 건 제가 이제 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보니까 그 야훼 얘기 나올 때 나오잖아요. 야훼란 이름을 처음에 집중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빙빙 굴려봐라. 뭐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우주의 별자리의 이동을 계속 관찰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다는 게 보여요. 바로 각도와 시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교랑 그 불교 힌두교의 그 차크라는 같다는 거 얘기했죠. 인체공학적 차이 때문에 그랬다. 좌뇌우뇌, 허파, 신장 2개씩인데 이걸 하나로 본다고. 자, 그랬던 것이고, 그럼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황도 12궁이 그러면 왜 같은 거냐? 여러분 태양이 뜨는 위치, 그래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는요 7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하지 6월 25일에는 태양이 동쪽에 가깝게 떠요.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뜹니다. 동쪽에 많이 치우쳐서 뜨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긴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11, 12 이렇게 겨울로 갈수록 태양이 뜨는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가장 동쪽에 가깝게 뜨고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동지 때까지는 서쪽에 가깝게 가요. 태양이 뜨는 위치가. 그리고 나서 다시 동지가 지나고 1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다시 7, 8, 9, 10, 11, 12 1, 2, 3, 4, 5, 6 이러면서 숫자 8자 모양, 우리가 수학의 세계는 무한의 숫자 있죠? 요거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긴 거,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태양의 움직임에서 무한 반복하거든. 그러면서 태양이 뜨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 1년 12개월 동안에 6, 7, 8, 9, 10, 11, 12 7군데. 왜? 다시 또 백도 하니까. 그래서 1년 12개월 동안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입니다.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7개의 차크라와 황도 12궁은 같은 얘기예요. 따라서 유대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본이 같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인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게 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4원소, 물, 불, 바람, 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물, 불, 바람, 흙을 연결하면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오는 육방성이 나옵니다. 물불 바람 흙. 그런데 요거를 바로 바꾸면은 야훼라는 히브리 글자가 나옵니다. 우주에도 있고 인체에도 존재하죠. 왜냐? 다 우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대 철학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판테온 신전도 보면은 특이점들이 많죠. 판테온 신전하고 관련된 또 책 내용도 한 문구를 찾아봤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요. 요거죠. 이 땅의 모든 전승은 남자와 그 첩배 자식을 죄인으로 그리고 근원적인 모계 사회의 전승으로 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건 사실 바티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위성 사진으로 본 구글에서 본 판테온 신전의 모습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 거예요. 물론 저 가운데 구멍 뚫린 저 건물이 저게 판테온 신전인데 그 앞에 빈 공간이 있죠? 저기가 광장입니다. 근데 광장에 뭐 하나 딱 있죠? 저것도 오벨리스크예요. 항상 오벨리스크 있습니다. 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바티칸하고 판테온치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바티칸 신전은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모양. 이 모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을 보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뭐랑 관련이 있느냐? 태양. 그리고 이 판테온 신전은 저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저 문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숫자 4라고 써놓은 건 숫자 4가 아니라 그 나침반 지도 볼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판테온 신전하고 오벨리스크가 북쪽을 바라보게 설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건 뭐와 관련이 있다? 북극성 신앙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그 안쪽의 모습. 그리고 요거는 판테온 신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설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왜냐면 이 판테온 신전은 기둥 없이 저렇게 지붕을 만들었고 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지만 저 안으로 절대 물이 들이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비가 이 안으로 안 들이쳐요. 이 공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태양하고도 관계가 깊죠. 근데 여기 이 판테온 신전에 가면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특정 시점이 되면은 태양빛이 특정 위치를 가리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로마 이탈리안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몰래 그 도청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건국 기념일에 태양빛이 특정 위치를 딱 가리킨다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설계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구멍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사각형 홈이 파여져 있죠? 이게 몇 개인 것 같아요? 한번 숫자를 세보시면은, 자, 하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이십, 이십, 이십일, 이십사, 이십사, 이십오, 이십육, 이십, 이십팔. 28개의 홈이 파져 있어요. 28개 파여져 갖고 쭉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5줄로 되어 있습니다. 28개씩 5줄로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2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28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천문에서 나오는 28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3원 28수라 그러잖아요. 28수. 2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 7, 4, 28. 7, 4. 7이라는 건 북두칠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곱하기 4를 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 바깥에는 28개의 별자리, 28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오른쪽에 이 그 나침반은 제가 일부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북쪽 방향으로 그 입구가 설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그 현장, 그 판테온 시대를 찍은 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즉, 천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같은 원리입니다. 천상열차 지도를 어떻게 그리냐인데 꼭 별자리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우주 천문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천문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설계하느냐는 건축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4개씩. 4개씩 기둥이 몇 군데 있느냐?
7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7, 4, 28. 해서 2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뭐를 기준한 거야? 가운데 북극성, 즉 폴라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천문도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28수라는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도 12궁이 나타나죠. 10이라는 숫자가. 근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28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판테온 신전은 북극성 신앙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공교롭게도 건축 구조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북쪽을 향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각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징적인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태양새가 들어있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촛대가 7개. 물론 유대교의 메노라의 촛대도 7개죠. 숫자 7은 무엇을 상징한다?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무엇을 가리킬 때 쓰는 별이다? 북극성. 판테온 신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죠. 판테온 신전은 북극성을 옛날 때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신전인데, 이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카톨릭에 의해서 덮여져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죠. 원래 이 판테온 신전은 지금은 성모 마리아상에 있지만은 고대에는 여기가 그 만신전, 즉 다신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던 신전이에요. 왜 다신이냐? 28개의 신. 28개 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별자리죠. 네, 그거를 인격 신화하다 보니까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판테온 신전은 한국말로 하면 만신전이에요. 네. 그리고 숫자 7이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만신전, 그 무당들이 그 구슬할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칠성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칠성, 숫자 7을 되게 중시 여기죠.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있는 거를 상징적으로. 그래서 7, 4, 28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흥미롭게 이렇게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이 7개의 촛대가 있는 이 왼쪽 화면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손동작. 딱 보면 뭔지 알죠? 그리고 요거는 답은 안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이 판테온 신전에 가면은 십자가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있습니다. 삐딱하게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공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늘 30%만 공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일단 볼게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라는 데도 갔는데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죠. 227페이지.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성당기사단이라는데 이게 성당기사단, 즉 이건 뭐야? 아마 성배기사단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나이트 템플러입니다. 나이트 템플러는 또 음모론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제가 또 이탈리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나온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 중에 다른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 로마 유적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역광으로 찍은 건데 저 문 바깥쪽에서 불빛이 들어오죠. 그림자가 이렇게 찍는 채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태양이 저쪽에서 떠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 태양이 뜨는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문을 내는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의 문을 지을 때 이 동대문이죠. 동쪽 문은 이렇게 그 태양이 뜨는 위치와 이 지금 저기 보면은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은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양쪽에, 그러니까 두 개의 큰 구멍 말고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조그맣게 구멍 뚫려 있죠? 그리고 가운데도 조그맣게 구멍 뚫려 있죠? 이거 10중 8구, 가운데 뚫린 조그만 구멍은 봄하고 가을, 즉 춘분하고 추분 때 태양이 저쪽 방에서 뜰 겁니다. 저 구멍으로 태양이 뜨는 위치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구멍은 여름, 왼쪽 구멍은 겨울일 겁니다. 물론 이거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절기에 맞춰서 와서 이 문 앞에서 그 촬영을 해야만 그걸 정확히 고증할 수 있는데, 저 구멍 뚫린 위치로 봤을 때는 그래요. 왜 세 군데냐? 큰 구멍은 뭐냐? 이건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 길이니까. 예. 한쪽은 들어가는 길, 한쪽은 나가는 길이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이 구멍 위치는 바로 그 절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구멍을 뚫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즉 태양빛이 어디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금이 몇 월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알면은 그 실크로드 이동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을 봤을 때 얘네들의 건축 방식이 중앙아시아인들과 매우 닮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중앙아시아인들은 건축물이 없습니다. 왜? 천막을 치니까. 왜냐면 고대 철학사상 통치념은 천막을 쳤어요. 그건 제가 비공개하게 때 얘기했으니까 그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정확하게 방위각을 맞춰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동쪽 방향을 바라보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 대성당인데 여기서 뭐 산타 마리아니까 성모 마리아죠? 예. 그래서 이게 교황 시스투스 3세 때 만들어졌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포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해서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방송을 찍어서 올릴 때, 다빈치 코드 시리즈를 올릴 때 그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인데 건축 구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축물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당연하죠. 근데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수태고지의 장면이라든가 아브라함에게 빵을 제공하는 멜기세덱 등등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와, 이것도 말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이게 바로 그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의 그 동상이 있지요. 그리고 여지없이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이 사진, 이 종탑에 있는 거 있죠? 성모 마리아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PPT. 이 정문,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 들어갈 때 바로 천장 위에 저러한 심볼이 그려져 있죠.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의 약자입니다. MA. 근데 묘하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MA. 막 어떤 분들은 또 뭐 말하고 싶죠? 막 음모론 말하고 싶지?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르는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벽화 위에 동그랗게 그 화환처럼 된 것 사이에 M 하고 써 있습니다. 저기 M이에요, M. 저 M은 뭘 상징할까요? 마리아입니다. 이 모양은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제가 다음번에 다빈치 코드 방송 때도 물론 하겠지만은 이 M이 마리아를 상징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때 편해져요. 얘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해서 만든 성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성년 예수보다는 아기 예수가. 이것도 중요하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죠. 그리고 그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거를 확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성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써있네.
오, 1, 2, 3, 4, 5, 6, 7, 8, 9, 10.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카발라에도 숫자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그게 뭐다? 10간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노라, 촛대가 있네. 그리고 그 위에는 새, 그 다음에 십자가. 와, 이걸 보면은 뭔지 알죠? 벌써 여기 문장이 나와요. 문장. 네. 꼭 문장이라는 게 뭐 나는 너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그림으로써 문장이 완성됩니다. 왜냐? 한자의 원리가 뭐예요? 상형 문자잖아. 상형 문자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인식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네,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메시지가 보입니다. 말은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랑 관련된 메시지들이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그 가운데 장식장인데 메인 그쪽에 보면 그 안에도 이렇게 태양과 새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요. 이거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얘기하게 되면 욕먹을까봐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비공개 강의를 만들어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사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저 기둥에도 지금 이파리가 막 타고 올라가고 있죠. 저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심볼들이 여기 있는데 이 심볼은 제가 이 빤스런이 끝날 때 하는 마지막 다빈치 코드 여행하고 결국 합쳐져서 결론이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답이라고 해당되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조해 주시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빤스런을 해서 게릴라 방송을 혹시라도 또 방송 터질까봐 미리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채팅으로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릴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좀 내가 깊게 자세한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림이 완성돼야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는 마지막 빤스런 다빈치 코드 방송과 결론이 같은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왜냐? 답은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릴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